안녕하세요. 딸아이 덕분에 새 인생을 살게 된 40대 엄마입니다. 저도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땐 제가 전적으로 아이를 책임지고 뭐든 해줘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딸아이를 보니 오히려 제가 아이에게 배우는 게 훨씬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은 결국엔 부모 자식 사이가 서로를 비춰주는 관계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자식 때문에 산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제 딸아이도 처음 태어났을 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지만 차분하게 그날의 이야기를 털어놓아 볼게요. 우선 전 연년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탓에 싸우기도 정말 많이 싸웠죠. 그나마 아주 어릴 땐 제가 이길 수 있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선 점점 제가 동생에게 밀리더라고요. 야, 너 또 내 과자 다 먹었지? 그거 내가 용돈 받아서 산 거란 말이야. 당장 가서 똑같은 과자로 사와. 너 진짜 누나한테 혼난다. 내가 왜? 싫거든? 내가 먹었다는 증거 있어? 때려봐라, 때려봐. 내가 이기지롱. 남동생은 워낙 까불거리는 성격이라 자꾸 절 약올리곤 했습니다. 어쩌다 둘이 싸우다 제가 먼저 때리기라도 하면 누나라고 부르지도 않고 저보다 더 세게 밀치기도 하더라고요. 한정이 너 이제 나한테 한 주먹거리도 아니거든? 너나 자꾸 까불지 마라. 그때마다 저희 둘 사이의 서열을 확실히 잡아두었던 게 바로 저희 엄마였답니다. 엄만 절대로 남동생이 절 이름으로 부르거나 기어오르지 못하게 하셨어요. 한정민, 너 지금 누나한테 뭐라고 했어? 당장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해. 누가 버릇없이 누나 이름을 막 불러. 치, 엄만 맨날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집 엄마들은 아들을 더 예뻐한다는데 우리 집은 맨날 나만 혼나. 사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들을 더 예뻐하는 경향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집에선 그런 건 절대 용납되지 않았죠. 가끔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시골 어르신들이 아들이 귀하다는 얘기라도 하시면 엄만 절 밖으로 내보내거나 그런 말을 아예 하지 못하게 잘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어르신, 요즘 세상에 딸아들 구분이 어디 있어요. 전 오히려 제 큰딸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걸요.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선 그런 말씀 조심해 주세요. 엄마 이런 태도 덕분에 전 어디에 가서도 당당한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난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이런 생각 자체를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자존감 높은 어른으로 자란 전 대학을 졸업하고 도시로 나와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저와 비슷하게 성격이 도전적이고 겁이 없는 편이었어요. 조금 위험해 보이는 스포츠도 즐기고 스릴 있는 영화나 게임도 좋아했죠. 정희야, 우리 이번에 여행 가서 패러글라이딩 해볼까? 사진 보니까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 그쪽 지역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더 재밌대. 오빤 진짜 겁도 없다. 나도 겁이 없는 편인데 오빠 강심장은 따라잡지도 못하겠다니까. 에이, 아이 남자가 이 정도도 못하면 쓰겠어? 이 오빠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마. 전 단순히 남편 성격만 이런 줄 알았는데 결혼을 준비하며 시댁 식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자신감 넘치고 약간은 무대 보인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우선 남편은 여동생이 둘이 있는 장남이었어요. 그것도 대대로 아들이 귀한 집 장손이었죠. 그렇다 보니 어릴 때부터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소리를 듣고 자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도 혼자 아들이고 고모만 세 분이 계시거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장남인 나한테 쏟아지는 기대도 많았고 그만큼 지원해 주시는 것도 많았어. 나도 장녀이긴 한데 우리 집 간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 우리 부모님은 딸이든 아들이든 아주 똑같이 키우셨거든. 근데 뭐 그건 집안마다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땐 남편의 장점만 보던 시절이라 항상 당당하고 여유 있어 보이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부모님이 저에게 얼마나 다정하게 잘해주셨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저희 엄마가 결혼 잘한 것 같다고 좋아하실 정도였다니까요. 전 예전부터 며느리랑 팔짱도 끼고 다니고 말도 편하게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둘이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손잘 나면 제가 육아도 많이 도와줄 거고요. 내가 그래도 괜찮겠지, 세아가? 아, 그럼요. 말씀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려, 어머님. 저도 어머님, 아버님과 정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싶어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시모는 서울에서 큰 규모로 금은방을 하고 계셨습니다. 시부도 나름 규모 있는 사업체를 운영 중이셨고요. 그래서 시댁에선 저희가 결혼할 때 무려 순금으로 반지, 목걸이, 팔찌까지 세트로 해주셨답니다. 그때만 해도 전 시모에게 너무 고마워 모든 따뜻한 말과 행동을 그저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아이고, 세상에 사부인이 비싼 걸 선물해 주셨어? 요즘 이런 시부모님 거의 없다. 우리 딸이 아주 복 받았네. 저희 엄마도 사돈댁에 감사드린다며 예단비와 이바지 음식까지 보내주셨어요. 시모는 예단비의 반을 돌려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돈댁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내주시니 정말 감사하구나.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해와. 난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 얘. 우린 새아가고 내 아들이 그저 사이좋게 잘 지내면 그걸로 됐지. 나중에 떡두꺼비 같은 손자만 하나 안겨주면 진짜 더 바랄 게 뭐 있고. 그때만 해도 워낙 아들이 귀한 집이니 자꾸 그렇게 손자 타령을 하시는 것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도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지만요. 사실 저도 나이가 꽉 차서 결혼한 터라 빨리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있었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보, 난 형제가 많은 집에 자라서 그런지 우리 집이 애들 웃음소리로 북적북적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도 손자만 나오면 원하는 거 다 해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괜히 신혼 즐긴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우리 바로 아이 가지자. 그래, 나도 너무 늦은 나이에 출산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난 아들, 딸 구별할 생각 전혀 없어. 아들이든 딸이든 똑같이 귀한 자식으로 키울 거야. 당신도 그렇지? 어? 그렇지. 아들, 딸, 그게 무슨 상관이겠어. 결혼 초엔 남편도 분명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눈치가 있기에 남편이 내심 아들을 원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 아들이 언제쯤 찾아와 줄까? 내가 얼마 전에 어떤 쇼핑몰에서 봤는데 요만한 애들 축구복, 농구복을 파는 거야. 나도 똑같은 거 사서 아빠랑 아들이랑 맞춰 입고 다니면 진짜 귀엽겠지? 그래, 생각만 해도 귀엽네. 근데 당신 그러다 딸 나오면 어쩌려고 그래? 딸이랑은 공주님 원피스 같이 입으려고? 에이, 주변에서 그랬는데 난 딱 아들 아빠 관상이래. 관상 자체에 딸이 아예 없대. 남편은 마치 아들을 낳기로 점지라도 받은 듯 맨날 아들 타령을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 닮은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하늘에선 이런 생각을 괘씸하다고 여겼는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을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에게 늘 다정하시던 시모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요. 너희 아이 가질 노력은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왜 아직도 소식이 없어? 남들은 뭐 허니문 베이비다 뭐다 잘만 생기더만. 시모는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은근슬쩍 절 재촉했습니다. 저희 부부도 혹시나 몸에 이상이 있나 싶어 병원 검사까지 해보았지만 아주 건강하다는 소리만 듣고 왔죠. 그렇게 결혼한 지 5년이 흘렀습니다. 그 무렵부터 시모는 저보다 더 아이 갖는데 열성이었어요. 어느 날은 제게 웬 붉은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자, 이거 받아라. 아주 용하다는 스님한테 받아온 임신 부적이니까 잘 간직해둬. 봉투는 절대 열어보지 말고 침대 매트리스 안쪽이나 베개 안에 넣어두면 된단다. 남한테 절대 말하지도 말고 괜히 부정 타니까.
시몬 부정탄다며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만 뭔가 찜찜한 마음으로 부적이 든 침대에서 잠을 자야 했죠. 그것 말고도 시몬은 매번 보약이니 뭔지 모를 즙 같은 걸 가져오셨어요. 이야, 한약방에서 지어왔으니까 꼭 다 먹어. 그리고 아들 낳으려면 미역이나 해조류 같은 걸 많이 먹으라더라. 내가 미역국도 한 솥 끓여왔으니까 그것도 끼니마다 먹고. 아참, 맞다. 둘 다 보일러 끄고 좀 춥게 지내라. 몸이 뜨거우면 딸이 생긴다더라. 여기까지만 보면 손자 때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절 챙겨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모의 염원은 절 향한 구박으로 바뀌더라고요. 시모는 매일 새벽마다 물을 떠놓고 기도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 약간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삼신할매, 삼신할매, 우리 아들에게 부디 건강한 아들 하나 보내주소서. 부디 우리 집안의 씨가 마르지 않게 해주소서. 손자 하나만 주시면 제가 평생 공양하겠습니다. 시모는 그러면서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잠도 안 자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저에게도 은근히 같이 빌기를 바라는 것 같았고요. 전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어머님, 여자 몸이 피곤하면 딸이 생긴대요. 어머님 따라 새벽마다 깨어있다가 딸 생기면 어떡해요. 그래? 아이 그럼 넌 어서 가서 푹 자거라. 아침밥도 석호가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넌 잠이나 푹 자. 시모 이런 정성 때문이었는지 정말 부적이나 기도 때문이었는지 정말 다행히도 결혼 5년 차에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제자리에서 펄쩍 뛰며 아주 나라를 구한 것 마냥 크게 기뻐하더라고요. 아이고 천지신명님 삼신할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건강한 손잘 나는 그날까지 저희 며느리 좀 잘 보살펴 주세요. 여보, 진짜 고생했어. 고마워. 나도 드디어 나 닮은 아들 보는 건가? 아니지. 얼굴은 당신 닮는 게 낫겠지? 나 너무 기뻐서 막 벅차올라. 그땐 아직 아이 성별도 나오지 않았을 때였는데 두 사람은 마치 아들이 확정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딸일 수도 있는데 벌써부터 아들 하시면 어떡해요. 전 아들, 딸 상관없이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땡! 그런 소리 마라. 괜히 부정한 말은 입 밖으로 뱉는 게 아니야. 당연히 요 아이는 아들이지, 아들이야. 내가 며칠 전 꿈에서 커다란 뱀을 봤다니까. 시모가 이렇게 나오니 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임신 14주 차쯤 병원에 성배를 확인하러 가는데 괜히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옆에서 아들 옷만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여보, 아무래도 공룡이나 자동차 그려진 옷으로 준비하겠지? 난 어렸을 때 공룡을 그렇게 좋아했다던데 우리 아들도 그러려나? 당신 진짜 왜 그래? 아직 아이 성별이 뭔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보라색으로 사든가. 자꾸 아들이 어쩌고 딸이 어쩌고 그러지 좀 마. 왜 화를 내고 그래? 난 그냥 좋아서 그러지, 좋아서. 그렇게 아웅다웅하며 대기를 타다가 잠시 후 아이 성별을 드디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보니까 아이가 엄마를 꼭 닮았네요. 여기 보이시죠? 의사 선생님은 몇 번이나 아이가 엄마인 절 닮았다며 웃으셨습니다. 그 말뜻이 결국 뭐였겠어요? 제게 찾아온 아이는 바로 예쁜 공주님이었답니다. 전 아이 성별보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말에 더 기뻤어요. 하지만 옆에 있던 남편의 안색은 차갑게 굳어있더군요. 그 모습은 축하받은 아빠의 표정이 전혀 아니었어요. 아이 성별을 듣고 병원을 나오면서도 남편은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요. 여보, 표정이 왜 그래? 예쁜 공주님이라잖아. 요즘 딸바보 난리인데 당신은 기쁘지 않아? 나도 기쁘지. 근데 손자가 아니라는 걸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 그렇게 손자이길 간절히 기다리셨는데. 저도 시모가 손자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신 걸 알지만
그래도 설마 소녀라고 해서 싫어하실 거라곤 생각도 못했습니다. 실제로 시누이들과도 잘 지내셨고 저와의 사이도 좋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딸을 가졌다는 걸 말씀드리자마자 집안이 아주 발칵 뒤집혔답니다. 아들, 나다. 그래, 병원에서 뭐라고 하디? 당연히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 그게 엄마, 딸이래요, 딸. 뭐? 딸이라고? 그게 진짜야? 아유, 내가 그동안 쓴 돈이 얼마고 들인 정성 있는데 어째서 딸이라는 거야? 시모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날뛰었습니다. 그러다 곧장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시모는 눈이 완전히 뒤집혀 저희 안방 침대를 뒤집곤 숨겨뒀던 부적을 꺼냈습니다. 이거 이 부적만 있으면 무조건 사내아이를 갖는다고 했는데 내 이 돌팔을 가만두나 봐라. 그로부터 며칠 뒤 시모는 정말 부적을 써준 점쟁이를 고소해버렸습니다. 전엔 정말 몰랐는데 시모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점쟁이 집을 아주 싹 다 엎어버리기까지 했답니다. 이 아이 돌팔이야. 니까짓게 날 속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 당신이 분명 그랬지? 이 부정만 잘못이면 아들이 턱하니 들러붙을 거라고. 근데 이게 뭐야? 우리 집안 대를 끊으려고 작정했어? 이게 사람 하나 가지고 논 거 아니고 뭐야? 그러면서 시모는 그 점쟁이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점을 보는 과정에서 큰 금액의 부적과 굿값 등을 배상하라는 배상 명령을 받아냈습니다. 그 소송을 지켜보며 시모가 제게 말도 안 하고 굿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때 정말 제 속이 말도 아니었답니다. 생판 남은 점쟁이에게도 저렇게까지 하는데 손녀를 가진 저에겐 오죽했겠어요? 시모는 제가 밥만 먹는 걸 봐도 가슴을 내려치며 한탄했습니다. 아이고, 아까워라 아까워. 이 귀한 밥이 우리 손자 먹을 밥이었어 했는데 애먼 것들이 아주 쌀만 축내는구나.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밥 먹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아들 못 가지면 뭐 밥도 먹지 말라는 말씀이시냐고요. 요즘 세상에 어머님처럼 대놓고 차별하시는 분이 어딨어요. 내가 무슨 차별했다 그러니? 내가 너 밥을 굶겼어? 집에서 내쫓기를 했어. 아이고, 뭐가 잘났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 시애미한테 대드는지 원. 언제 한 번은 시부의 생신이어서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시모는 대놓고 눈치를 주며 제 아이에 대해선 일절 말도 꺼내지 않았어요. 몇 개월 뒤 내 생일엔 가족끼리 여행이라도 좀 가자. 내가 요즘 속이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좀 쐬야겠다. 몇 달 뒤? 그때쯤이면 새언니 출산했을 때 아니에요? 에이, 아이 낳자마자 어떻게 가요? 오빠도 같이 바쁠 텐데. 아이 바쁘기 뭘 바빠.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럼 어멈 빼고 우리끼리 가든지. 이렇게 아예 저와 제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직 아이를 낳기도 전에 벌써부터 둘째 얘기를 꺼내기도 했고요. 너희 아기 이불이나 옷 살 때 괜히 분홍색 사지 말고 보라색이나 초록색으로 사거라. 그러다 둘째 날 때 또 사긴 아깝지 않니? 큰딸은 살림 미천이라니까 둘째가 아들인 것도 괜찮겠더라. 저 아직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슨 둘째 얘기를 벌써 하세요. 그러다 둘째도 딸이면 또 성내시게요? 예. 넌 제발 그 입 좀 조심해라. 그놈의 입. 네가 그렇게 부정타는 소리만 하니까 아들이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전 그런 시모가 너무 괘씸해 일부러 둘째 같더라도 딸을 갖고 싶다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때마다 시모가 얼마나 화를 내고 펄펄 뛰시는지 곧절 잡아드실 것 같았다니까요. 그러다 한참 뒤엔 아이 태명을 지어왔다며 웬 목록을 보여주셨어요. 큰딸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동생을 남동생으로 본다더구나. 그중에 하나 골라봐라. 근데 시모가 손녀 이름이라고 지어온 것들이 정말 가관이더군요. 다음 아이 남자아이로 낳으라고 후남이, 길한 아들 낳으라고 길남이, 필이 아들 보라고 필남이란다.
아니면 말희나 복희 같은 이름은 어떠니? 후에 기쁨이 온다는 뜻이라네. 어머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정말 너무하세요. 이 이름이 그렇게 좋으시면 어머님나 개명하시지 그러세요. 손자를 바란다는 뜻에서 애남이 어떠세요? 애남이. 애타게 남자일 기다리시니까요. 저도 너무 화가 나 시모나 개명을 하라고 쏘아붙이곤 그렇게 시댁을 낳아버렸네요. 시모는 그런 제 뒤통수에 대고 아들 하나 못 가진 주제에 말도 아주 버릇없게 한다며 악담을 퍼부었죠. 그 뒤로 전 시댁에 아예 발길을 끊어버렸답니다. 어차피 가봤자 안 좋은 소리만 듣고 제 아이에게도 좋을 게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러다 제가 출산을 얼마 앞둔 임신 9개월쯤이었어요. 그 무렵 친정엄마 생신이기도 했고 몸이 유독 안 좋아 남편에게 친정에서 며칠 쉬고 오겠다고 했네요. 저희 친정은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여보, 나 아무래도 친정 부모님 집에서 좀 쉬다 와야 될 것 같아. 당신 요즘 야근 많다고 늦게 들어오잖아. 엄마가 계속 친정에 와 있으라고 하시기도 했고 나도 마음 편하게 며칠 가 있어야겠어. 그래, 잘 생각했어. 가서 장모님 밥도 먹고 푹 쉬다 와. 이 카드 가져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쓰고 장모님 생신이신데 내가 같이 있어드리지도 못하네. 남편은 잘 생각했다며 절 친정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카드도 주고 저희 부모님 드릴 선물도 준비해 왔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제가 이 사람 곁에서 계속 살펴야 하는데 요즘 일이 바빠서 영 시간이 없네요. 죄송하지만 이 사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장모님 좋아하시는 과일이고요. 이건 고기인데 다 같이 나눠 드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장모님. 아이고, 김서방 고맙네. 우리 정인 걱정 말게나. 내가 아주 잘 보살필 테니. 남편은 그렇게 저희 부모님과 잠시 인사를 나누고 바쁘다고 금세 가버렸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친정집에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엄마 생신 파티도 하고요. 그러다 저녁쯤 됐을 때 남편 생각이 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몇 통을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이 사람이 바쁜가? 왜 전화를 안 받지? 그러길 한참 후 드디어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바빠 보이는 남편 옆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분명 남편 혼자 집에 있을 텐데 옆에서 자꾸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근데 옆에 누구 있어? 누가 막 걸어다니는 소리가 나는데. 어?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집에 당연히 나 혼자 있지. 당신 무섭게 왜 그래. 나 지금 내일 회의 준비하고 있거든. 할 말 없으면 끊자. 남편은 그러더니 전화를 급하게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전 계속 좀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전화를 걸었죠. 남편은 제 예상처럼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결국 전 그 밤중에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는데 제 앞에 어떤 꼴이 펼쳐졌는지 아시나요? 세상에, 남편과 어떤 여자가 와인을 마시며 오붓한 파티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이 작것들이 제가 친정에 간 틈에 저희 집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겁니다. 뭐야,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잔 또 누구고? 제가 갑자기 들이닥치자 남편과 찰싹부터 와인을 마시던 그 여잔 짜증을 내며 일어섰어요. 오빠, 그렇게 내가 호텔 가자고 했잖아. 오빠가 오늘 마누라 절대 안 온다고 해서 온 건데 분위기 망치기 이게 뭐야? 나 갈래. 야, 너 거기 안 서? 어딜 도망가 이게? 전 도망가려던 그 작것을 잡으려 했는데 아무래도 제 몸이 무거워서인지 끝까지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 손에 들려있던 핸드폰은 뺏을 수 있었죠. 그 여잔 핸드폰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고요.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선 곧바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그냥 잠깐 스친 사이야.
요즘 당신 예민해서 옆에도 못 오게 하고 또 일 때문에 지치기도 해서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남편은 손까지 싹싹 빌며 제 다리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시부 회사로 들어가 일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바람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었죠. 그런데도 남편은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놨어요. 사실 당신이 우리 엄마랑 싸우고 시댁엔 가지도 않잖아. 그 잔소리를 내가 다 받고 있단 말이야. 아버지도 계속 업무로 잔소리만 하시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나도 사람이니까. 당신 지금 그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 조금 있으면 출산인 아내를 두고 바람핀 이유가 되냐고 그게. 나 당신하고 더는 말 섞고 싶지 않아.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당신하고 한마디만 더 섞었다간 우리 아이한테 나쁜 영이 갈 것 같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미안해. 나 그러면 오늘 하루만 본가에 가 있을게.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하자. 어? 남편은 결국 늦은 밤 시댁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제 예상처럼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 아들 그 밤중에 쫓아내? 그 집이 왜 네 집이야? 우리 아들 집이지. 결혼할 때 내가 사준 집이지 않어? 나가려면 네가 나가. 지금 우리 석고 그 집으로 보낼 테니까 한 번만 더 나가라는 소리 해봐. 너 내 성질 알지? 네, 어머님 성질 잘 알죠. 근데 어머님은 제 성질을 잘 모르시나 봐요. 어머님 아들 다시 이 집으로 돌려보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한번 보시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전화로 한바탕 싸운 뒤 잠시 후 남편이 쭈뼛대며 집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전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선 무탈하게 아이만 낳고 모든 걸 정리할 생각이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딱 한 달만 인내하고 또 인내하자는 각오였죠. 그렇게 살얼음판이 따로 없는 시간을 보내다 마침내 전 건강하게 딸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가 예정일보다 하루가 빠른 날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 오지도 않고 남편은 지방 출장이 있다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정 식구들만 병원에 와서 축하를 해줬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아이도 건강하대. 아휴 장한 내 딸. 엄마 된 거 축하한다. 엄만 연신 제 얼굴을 닦아주셨고 옆에서 아빠도 눈물까지 보이시며 고생했다고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남동생은 조카가 너무 예쁘다고 사진 찍기 아주 바빴고요. 그 이후 제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갔을 때까지 시댁 식구들은 연락도 없더라고요. 남편만 겨우 찾아와 얼굴을 들이밀었죠. 하지만 남편이 오나마나였습니다. 자기 딸인데도 별로 좋아하는 기색도 없고 그나마 딱 2번 찾아와 조금 앉아있다가 가기 바빴으니까요. 남편 태도가 이 모양이니 저희 친정 부모님도 언짢은 마음을 내비치셨답니다. 김서방은 뭐 얼마나 바쁘길래 아이를 낳았는데도 와보지도 않니? 무슨 대단한 일 한다고. 그때 전 당장 갈라설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께 죄송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조리원에 있다 퇴소를 했습니다. 전 집으로 가려다 도저히 화가 가라앉지 않아 택시를 돌려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무리 손녀를 바라지 않아도 어떻게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수가 있나요? 정말 상식 밖의 인간들이었답니다. 전 시댁 식구들에게 말도 없이 바로 찾아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경악스러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당신 뭔데 여기 있어? 그리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 글쎄 남편 상간녀가 제 시모와 나란히 앉아 닭백숙을 뜯고 있던 겁니다. 그날이 복날 전날이었는데 시모가 닭다리 하나를 들고 그 상간녀 밥그릇에 올려주고 있는 걸 제가 딱 목격하고 만 겁니다. 시모는 저보다 더 깜짝 놀라 닭다리를 던지다시피 했고
남편은 그 순간 화장실에 갔다 나왔는지 바지춤을 추스르다 저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니, 네가 여기를 어떻게... 석호야, 네가 여기 있다고 말했냐? 아니요, 전 절대 말한 적 없어요. 여보, 여보가 여기 무슨 일이야? 여긴 어떻게 알고... 아이씨, 재수없게 또 걸렸네. 어머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긴 절대 안 온다면서요. 근데 저 여자가 왜 또 여기로 왔냐고요? 그 순간 세 사람에겐 제가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나도 모르겠다. 오늘 조리원에서 퇴소한다길래 바로 집으로 가거나 친정으로 갈 줄 알았지. 남편과 시몬 뻔뻔하게 오늘 제가 조리원에서 나오는 걸 알면서도 데리러 올 생각도 않고 상간이와 닭다리를 뜯고 있던 겁니다. 전 하도 어이가 없어 박수까지 치며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아주 대단하십니다. 저희 집에서 바람 피우다 걸리니까 이젠 시댁까지 기어들어와서 이 꼴을 보게 하네요.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손녀 낳았다고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우는 여자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딸 싫다고 했지? 네가 아들만 낳았어 봐라. 내가 아주 널 업고 다녔지. 난 딸이라면 아주 지긋지긋해. 막말로 네가 둘째를 낳는다고 해도 그게 아들이란 보장도 없잖아. 그때였습니다. 제게 불같이 화를 내는 시모 옆에서 그 상간녀가 슬쩍 팔짱을 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전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드릴 거니까요. 말씀만 하세요. 아들 둘, 아니 셋이라도 낳아드릴 테니까요. 이때 남편도 한마디 거들며 제 속을 뒤집어 놨습니다. 여보, 이왕 이렇게 된 거 말할게. 그동안 당신이 아이 낳고 몸조리 중이라 말을 못했어. 우리 이렇게까지 된 거 그냥 갈라서자. 깨끗하게 이혼해. 나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면서 당신도 나랑 못 살 거 아니야. 진짜 너같이 뻔뻔한 인간은 처음 본다. 어떻게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는 소리를 해? 그래,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지금 살고 있는 집 내 명의로 바꿔줘. 그럼 이혼할게. 안 그러면 당신 엄마 금은방 이름 인터넷에 다 올릴 거고 당신하고 저 상간이 얼굴도 인터넷에 쫙 뿌릴 거야. 집 명의 안 주면 나 이혼 못해. 그때 전 누가 이기자 보자 싶은 심정이었어요. 역시나 돈 관련 얘기가 나오자 심오한 남편을 질색하며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니? 누구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어? 인터넷에 그런 거 올라가면 나보고 장사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진짜 왜 그래 당신? 내가 돈을 벌어야 양육비라도 줄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회사까지 망하게 하려고? 나 너한테 양육비 몇 푼 받으려고 계속 연락하고 지내고 싶지도 않거든? 집 넘겨주면 그걸로 양육비를 쳐줄게. 그때 저희 신혼집이 남양주 다산 신도시에 있는 집이었는데 7억 5천 정도 했습니다. 처음 들어갈 땐 4억 정도 하는 집이었는데 그 사이 집값이 올랐더라고요. 시댁이 워낙 잘 사긴 했지만 7억이 넘는 돈 앞에 선뜻 그러겠다고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상간녀만 조급해져서 시모를 재촉했답니다. 어머님, 그냥 줘버리세요. 양육비도 까준다잖아요. 어머님 돈도 많으신데 뭘 망설이세요. 어머님 손자 갖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손자 낳아드린다니까요. 상간녀 말처럼 당시 시댁이 사는 아파트만 해도 17억 정도 하는 집이었습니다. 시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경기도권 내에서 나름 큰 사업체였거든요. 시모는 상간녀가 아무리 재촉을 해도 계속 대답을 망설이더군요. 어머님, 싫으시면 마세요. 요즘 인터넷에 글 한번 잘못 올라가면 회사 이미지 한 방에 날아가는 거 아시죠? 아버님 회사 망하게 하는 거 일도 아니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전 재산부나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집만 주시면 돼요. 그렇게 계속 고집 부리실 거면 신상 한번 제대로 털어드리고요. 아휴, 알았다. 알았어.
그 집 너 주마. 대신 더는 다른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마라. 집 이외엔 다 필요 없다는 각서 써. 시몬은 결국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그깟 각서 얼마든지 써드릴게요. 어머님이나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세요. 전 결국 집을 받는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혼이라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전 최종적으로 집 명의를 받고 그 인간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지워버렸습니다. 아, 물론 상간녀 소송은 진행했어요. 갈라설 때 갈라서더라도 그 인간들 호적의 흔적은 남기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이혼 절차와 상간녀 소송이 마무리되자마자 전 그 집을 바로 팔아버렸어요. 한때는 제 소중한 보금자리였고 그 인간하고 미래를 꿈꾸던 신혼집이었지만 이젠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기억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한편으론 그 집에 계속 있다간 언제 시댁 식구들이 말을 받고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팔아버리고 전 아이와 함께 친정집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잘 살아보겠다고 독립해놓고 이렇게 다시 돌아왔네요. 아니다. 차라리 잘 됐어. 엄만 너하고 손녀까지 복덩이가 둘이나 찾아온 것 같아. 오히려 좋아. 괜히 우리한테 미안해하지 말고 너하고 우리 소녀 살궁리나 잘해. 네. 안 그래도 집 팔고 남은 돈 우리 딸을 위해서 남겨두려고요. 나중에 아이 크면 써야죠. 그렇게 저도 다시 새 출발을 결심하며 새 직장도 구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저희 부모님의 적극적인 보살핌과 도움이 있었고요. 그렇게 한 8개월쯤 지났을까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아이를 돌보랴 출근해서 일하랴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었던 사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건 바로 전 시모였어요. 여보세요? 나다. 너 잘 사냐? 왜 전화하셨어요? 저희가 서로 안부 물을 사이는 아니잖아요. 넌 여전하구나. 아, 내가 뭐 전화 못할 때 연락했니? 요즘 사실 좋은 일이 하나 있어서 너한테도 알려주려고. 우리 아들 얼마 전에 재혼한 거 알지? 근데 우리 새며느리가 벌써 임신을 했다는구나.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글쎄 아들이란다, 아들. 이게 무슨 경사니? 넌 5년 동안 돈을 그렇게 쏟아부었는데도 못 가는 아들을 이렇게 한 번에 턱 까진 거 있지? 시모는 절 약올리고 싶어 일부러 전화까지 건 모양이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랑 널 이혼시킨 게 최고의 선택이었던 것 같다. 솔직히 너한테 그 집을 준 건 아까워 죽겠지만 뭐 어쩌겠니. 덕분에 우리 복덩이 같은 며느리랑 손주를 얻었는데 우리 아들도 지금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괜히 연락해서 빌붙을 생각이랑 마라. 내가 그거 말해주려고 전화했다. 시몬 그러며 본인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전 어찌나 어이가 없던지 헛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네요. 아줌마 분술 좀 하세요. 그러다 진짜 천벌 받아요. 이렇게 유치하게 복수하고 싶었어요?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시고 끊어요. 다신 전화 마시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인 것 같더라고요. 곧 태어날 아이를 두고 바람을 피운 남편이나 그저 손잡을 생각에 상간녀를 며느리를 받아들인 시모나 다를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전화통을 붙잡고 화를 내며 끊어버리자 옆에 있던 저희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으셨습니다. 왜? 누구길래 그래? 전 시어머니요. 그 상간녀가 아들이 임신했다나 봐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친히 전화까지 주셨네요. 아이고, 그 집안 수준하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 진짜 이혼하길 잘했다. 그런 집안에서 어떻게 5년이나 참고 살았어? 귀 안 냈다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아주 달려가서 머리채라도 잡고 싶다니까. 넌 그딴 인간들 신경 쓸 거 하나 없다. 앞으로 너랑 우리 손녀만 잘 살면 그만이야. 저러고 기고만장한 거 보면 언젠가 큰 코 다칠 거다. 전 그때도 그러거나 말거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쯤 흘렀을까요? 전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하겠네요. 그날은 정확히 4월 16일이었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시모에게서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 진짜 한마디 해주고 이번엔 차단해야겠다 싶어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혜미야, 전화 끊지 마라. 나야. 시모는 제가 바로 끊을 것 같았는지 다급하게 절 붙잡았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들어보니 시모가 술에 잔뜩 취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도 그렇게 술을 좋아하더니 왜 또 술을 먹고 절 찾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참, 지금 누구 보고 애미라는 거예요? 저기요, 아줌마.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바로 차단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발 끊지 마라. 애미야, 우리 망했어. 이걸 어쩌면 좋니? 전 전화를 바로 끊으려고 했는데 시모가 갑자기 망했다고 하니 슬쩍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래서 화내는 척하며 계속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세상에 그년이 우릴 속였다 글쎄. 우릴 속였다고. 그리고 이어지는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전 너무 웃겨서 배꼽을 잡고 구르고 말았답니다. 그것이 아들 가졌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더니 세상에 글쎄 딸을 낳았다 얘. 알고 보니 그 상간년 애초에 딸을 임신한 걸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고도 전 남편과 시모를 속이고 계속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상간녀가 손잘 핑계로 가져간 돈만 해도 3억이 넘는답니다. 세상에 아들 가진 유산 다 떨면서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난리고 친정에도 돈이 필요하다면서 몇 천씩 가져가더니 결국 딸을 낳고 야반 도주해버렸어. 아이 낳으면 필요하다 해서 1억짜리 외제차도 사줬구만. 저는 그 뒷말을 듣고 더더욱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더라고요. 손잘 낳아준다는 명목으로 명품이고 외제차고 다 사줬는데 그 상간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지 뭐예요. 시모는 상간녀가 계획적으로 사기를 친 것도 모르고 괜히 엄한 병원만 뒤집어 엎었대요. 난 병원에서 실수한 줄 알고 괜히 가서 행패만 부렸는데 그게 다 계획적이었더구나. 그게 무슨 힘이 있었는지 아이를 낳자마자 어디론가 내빼버렸어. 상간년 출산을 하고 정신을 차리자마자 시댁 식구들이 짐을 챙기러 간 사이 그대로 도망쳐버린 겁니다. 남편도 그 충격으로 쓰러져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전 시몬 시모대로 난리가 난 거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가뜩이나 네 시아버지 사업도 안 좋아서 문을 타니마니 하는 판인데 이런 일까지 당하니까 내가 살맛이 안 난다. 이러다 집안 쫄딱 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구나. 여러분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시부 사업도 그래서 그 여파로 휘청이고 있나 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간녀가 시댁에서 거액을 해먹고 손녀만 두고 튀어버렸으니 충격이 꽤 컸을 겁니다. 졸지에 손녀를 떠맡게 된 시모는 며칠 마음고생 좀 하다 저에게까지 전화를 걸었고요. 그것이 낳은 애를 지금 내가 키우게 생겼다. 우리 아들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 딸들도 다 모른 척해. 그동안 그렇게 아들하며 오빠 지들 편애했으니 알아서 하라고 난리다 애미야. 이래 어쩌면 좋니? 얼마 전엔 글쎄 그 여우 같은 게 이혼하겠다고 이혼 서류만 딸랑 집으로 보내왔더구나. 세상에 그렇게 뻔뻔하게 있을 수가 있어?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농락한 게 틀림없다. 그렇게 손자만 바라던 시몬, 상간녀에게 아주 제대로 뒤통수를 맞아버린 거죠. 가만 보면 그 상간녀가 참 똑똑한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시댁에 돈 냄새를 맡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거겠죠. 시몬은 시부가 더는 대출도 못 받아 회사가 점점 망해가고 직원들 월급도 밀린다고 계속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때 전 대체 저한테 어쩌라고 이런 얘기를 하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 시모가 슬슬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시모가 저에게 전한 진짜 이유는 이러하더라고요. 그 있잖아. 전에 우리가 준 아파트 그거 팔았다며? 그럼 남은 돈이 꽤 있을 텐데 그 돈 절반이라도 주면 안 되겠냐?
그 아파트 원래 우리 건데 너한테 다 준 거잖아. 절반만 해도 꽤 큰 돈이고. 원래 너한테 안 줘도 될 돈 준 건데 너도 한 번만 우리 사정 좀 봐줘라. 너도 그러지 말고 인심 좀 써주면 안 되겠어? 인심이요? 인심 같은 소리 하시네요. 제발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 돈이 어디 공짜로 받은 돈인가요? 제가 그 인간한테 배신당한 위자료잖아요. 그거 보세요. 제가 그렇게 살다간 분명 천벌받는다고 했죠? 그때 보니까 딱 봐도 그 상간녀 관상이 보통 관상이 아니던데 아주만 모르셨나 봐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들 어디서 만난 줄이나 아세요? 둘이 클럽에서 만났어요, 클럽. 아줌마 아들이 말을 안 했나 보네요. 춤추고 부킹하다 만난 사이인데 무슨 믿음이 있어서 결혼까지 했대요. 뭐야? 나한텐 소개팅에서 만났다고 했어. 그러면 아줌마 아들이 거짓말했나 보네요. 원래도 아줌마 아들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래도 지 엄마한텐 클럽에서 만났다고 하기 쪽팔렸나 보죠? 옛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내가 보기에 뛰는 놈은 아줌마고 나는 놈은 그 상간녀인가 봐요. 그러게 제 눈에도 딱 보이는 걸 왜 모르셨대요? 그저 손자 욕심에 눈앞에 뭐가 씌이셨나. 아무튼 뭐 그닥 궁금하지도 않은 소식 알려줘서 고맙고요. 전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파티라도 해야겠어요. 가서 샴페인이라도 좀 사올까 봐요. 아파트는 제가 이미 합법적으로 처분했으니까 탐내지 마시고요. 그 댁에 귀한 소녀나 잘 키우세요. 그 연세 애 키우려면 허리 좀 아프시겠지만요. 저는 그 말을 남기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그 뒤로도 시모에게 몇 번 전화가 걸려오긴 했습니다. 혜미야, 제발 나 좀 살려줘라. 얘가 밤마다 울고 아주 우유도 안 먹는다. 이거 어떻게 하니? 내 아들은 그 상간녀 잡겠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전국을 아예 다 뒤지고 다니는 것 같고 네 시아버진 직원들 월급이라도 챙겨주겠다고 요즘 막노동판까지 기웃거린다 얘. 사람이 죄짓고 살면 안 된다지만 지금 생각해도 시댁을 완전 골탕 먹인 그 상간녀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고 해야 할까요? 한편으론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오히려 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꺼내줘서 고맙다고 하고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 대신 복수를 해준 셈이니까요. 그들의 시부가 밤잠을 줄여가며 뛰어다니는지 시댁이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전보다 가세가 키운 건 확실해 보입니다. 원래 떵떵거리며 살던 집이니 그쯤에도 이미 지옥을 사는 것 같을 겁니다. 시모의 그 심술맞은 성격에 분해서 앞으로 인생은 꽤나 고달프게 살 겁니다. 반면에 전 사랑하는 제 딸과 친정 부모님과 즐겁게만 지내고 있네요. 요즘 제 딸아이가 부쩍 말이 늘었는데요. 재롱도 얼마나 부리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우리 예쁜 손녀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네. 누굴 닮아 이렇게 예쁠꼬. 누구긴 누구야. 다 우리 딸 닮아 그렇지. 넌 네 아빠 닮지 말고 네 엄마만 닮아야 한다. 알겠지? 친정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당분간 함께 지내며 가족끼리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부모님도 그러길 바라시고요. 가끔은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와 부모님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체 우린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았을까 싶어요. 시모처럼 욕망에 젖어 아들만을 원하고 남들과 비교하며 자기 인생을 소모한다면 그 마음이 지금 얼마나 공허할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 책에서 읽은 말인데요. 유독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지만 욕망만 쫓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는다. 딱 저희 시모와 전 남편을 두고 하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한순간의 욕심이나 욕망보단 제가 사랑하는 사람 옆에서 제 마음의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그게 진짜 행복이고 제대로 된 인생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딸에게 그런 일을 두 번 다시 겪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압박이든 괴로움이든 그 무엇도 제 아이의 인생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예요.
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제 딸의 엄마이고 그런 딸을 지킬 의무와 자격이 있으니까요. 요즘 따라 엄만 강하다는 걸 또 한 번 느끼고 있답니다. 부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 모녀에게 작은 응원이라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따뜻한 응원을 디딤돌 삼아 앞으로 살아갈 날들의 든든한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